민주당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오늘 오전 창당 계획을 발표했죠. 당명이 미래대연합이라고요? 예, 뭐 이제 원칙과 상식 비이재명계로 이제 알려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뭐 요 세 명과 그리고 이제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등이 이제 여기 합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오는 일요일 오후에 국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이제 연다고 합니다. 네. 신당 창당을 별도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방탄 정치, 패권 정치, 승자 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에 그들만의 정치를 탑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은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건데 모든 개혁 세력과 미래 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미래 대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으니 이름도 대연합이야. 그러니까 너 이준석도 이리 와, 이낙연도 이리 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다 같이 빅텐트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권에서 뭐 추가로 합류할 다른 움직임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원석 전 의원하고 정태근 전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고요. 이게 지금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 측이랑 따로 지금 당분간 간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주도권 싸움, 기싸움이 있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이낙연의 졸개가 아니다. 이낙연 대표가 완전 간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종속변수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각계 약진을 해가지고 각다 창당을 이제 준비하다가 결국은 공동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창당도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속도도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측하고 지금 원칙과 상식, 지금 미래대연합 측하고 속도가 다르는 게 어쨌든 이낙연 대표 측은 그 외곽에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이미 창당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발기인도 거의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 전략을 지금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와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당원 또 따로 모으고 이게 좀 쉽지도 않으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이제 화요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다라는 거고 여기 원칙과 상식 측 미래대연합은 일요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지금 해서 따로따로 일단은 현재는 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원칙과 상식 그 소속 그 분들이 창당 발기인 대회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내네요. 예,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게 이틀 차이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이제 실제 창당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창당이 그러면 당명이 그러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다 합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름 자체를 이제 대연합이라는 걸로 예전에 민주당이 한동안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무슨 맨날 통합 뭐 이런 거 맨날 들어갔잖아요. 무슨 그렇죠. 대통합 민주 뭐 무슨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생각보다 약간은 그 알력 다툼이 있다. 요게 핵심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관망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미묘한 게 있는데 약간 그 원칙과 상식하고는 살짝 거리를 완전히 뭐 무슨 대화를 끊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하고의 약간 러브라인 이런 게 조금 더 있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탈당 기자회견 오후에 가졌는데 어느 부분 주목해서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번에 이낙연 대표 만나서 조언을 드렸는데 그때 조언을 드린 게 이제 본인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를테면은 뭐 지금 다 미래가 화두고 양당 정치 좀 그만 좀 싸우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이준석은 이준석식의 미래를 얘기했으니 이낙연은 그러면 국정을 운영을 해보신 분으로서 이낙연의 미래를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어떤 뭐 개헌 이런 거 정치개혁 이런 거를 좀 말씀하면 그거를 고리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거든요. 네. 뭐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실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뭐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눈여겨봤던 게 어쨌든 다당제 실현을 위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하겠다라고 하고 뭐 그 전부터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 뭐 요 얘기는 좀 당연한 얘기 같고
그래서 지금 본인도 불출마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조금 큰 틀에서 어쨌든 명분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이 전 대표가 오늘 그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연대 구상에 대해서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 전 외람되지만 이낙연 대표는 외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둘이서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김종배 진행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세대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본인은 이제 엄중하고 말도 느린데 이 위원장은 굉장히 분방하고 활발하신 분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재미있어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 두 사람이 채널A에 종편 채널A에 가가지고 유튜브용 그 토론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요즘 하도 정보가 요즘 제가 많아가지고 대담을 뭔가 녹화했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네, 예. 채널A 가서 유튜브를 찍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방영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완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양측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총선 불출마도 있고 선언하고 좀 더 이거를 이 제3지대를 위해서 좀 서포트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길게 이제 정치 생명을 좀 이어가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제3지대가 이번에 망해버리면은 이낙연의 미래는 없거든요. 나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52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결합을 하기에 쉽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19대 국회에서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오늘 개혁신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았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 속은 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동안 천하용인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김용태의 용인 빠지고 천하인이 됐는데 야 김용남이 여기 들어가서 다시 천하용인으로 할 수 있다. 천하용인이다 뭐 천하용남인이다 뭐 이런 얘기 농담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진짜 이제 실현이 돼 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용남 의원 뭐 지나가면서도 뵙고 그랬는데 이 박문규 이 산자부 장관이 지금 김용남 의원 전 의원이 지역구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경선조차 안 붙여주려는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박문규 의원은 전 장관은 지역에 기반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붙이면은 오히려 김용남한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경선조차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예. 그건 근데 본인이 그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년에 이쪽에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수원에 와가지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본인을 소개를 안 하고 아직 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박문규를 올려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김용남 의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 이 김용남 의원이 다니면서 방송 다니면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놀랍진 않다. 놀랍진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김용남 전 의원은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반 이준석계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굉장히 이준석 대표 많이 비판했던 분인데 대한민국 정치 알 수 없구나 정말 다시 한번 무엇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었어요. 이제 뭐 사실상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이제 다양한 안들을 공관위로 이첩을 했습니다.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총선 관련 기구에 전달할 것을 정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총선기획당이 이제 뭐 그동안 정리를 한 것은 후보자 검증 심사 시 가상자산 이해 충돌 여부, 이제 코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의 검증 강화 요청, 서약서 반영 등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그리고 감산 대상 하위 10% 감산 비율을 30%로 이제 상향하는 거. 지금까지는 이제 하위 20에 20%를 주는 거였는데 더 밑에인 10%는 20이 아니라 30%까지 늘리는 거. 10% 포인트를 더 늘린 거죠. 그리고 전략 선거구의 여성 청년 공천 우선 제한 등 이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명백 고려대 정액과 명예교수가 이제 공관위원장이 되고 지금 15명 규모의 이제 공관위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 인사로 지금 7명은 여성, 3명은 청년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 과반의 이제 현역 의원들과 2022년 지방선거 낙선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 등 경쟁자가 많아서 경선을 하더라도 이제 잡음이 이제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자객 공천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이제 예비 후보 적격 판정자 명단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89명, 89명 이제 명단이 1차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항을에 이제 출마를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출마하는지 여부는 확정된 건 아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통과는 시켜놓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어떤 사람이 탈락하고 어떤 사람이 붙느냐 이 기준이 일관성이 있느냐가 이제 가장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거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1심에서 징역 3년을 지금 봐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울산시장 그러니까 선거 개입 의혹인데 쉽게 얘기하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할 때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이제 결론인데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수사를 했는데 이게 선거에 개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그 내용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봉투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으니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야?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황운하 의원은 이거는 무리한 기소였고 이런 결론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탈당했다고 지난번 선거에 한번 탈당했다가 한다라고 너 컷오프 뭐 이렇게 된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1심에서 유죄를 3년을 받았는데 이거를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도대체 탄압이 아닌 수사가 있는 거냐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종로로 지금 출마하는 것으로 지금 잡혔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금 다시 이제 성동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거물급들이 지금 많이 지금 다시 온다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게 정봉주 민주교육연수원장이 박용진 의원 강북을 지금 저격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조금 이런 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당의 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륜이 있는 분이 비명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는 이제 당에 남기로 한 윤영찬 의원 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 원외 모임인데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출당시키거나 제명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배신과 반칙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방송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조치들이 좀 과하다. 예, 그리고 당을 더 오히려 분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반대.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범친문계들은 좀 윤영찬 의원을 감싸는 모양이고 지금 특히 원외에 있는 친명들은 좀 강하게 이런 사람들을 쳐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향후에 조금 분란의 소지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던데요. 예.
이제 지금 탈당이 지금 잇따르고 있고 특히 이제 대선 후보였고 이제 당 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한 게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통합 메시지를 상당히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예방 직전에는 근방에 있는 통도사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영향력이 아직도 있으시니 추가 탈당을 좀 막는 거. 왜냐면 이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원칙과 상식도 있고 특히 이제 공천이 좀 더 진행되고 일종의 컷오프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이인재 방지법은 경선까지 가야지만 못 나오는 건데 컷오프가 돼버리면은 나올 수는 있거든요. 탈당해서. 그러니까 네. 동해 지역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물프레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이제 2022년 미국 승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일단 사견임을 전제로 제가 이거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외교부가 승소할 수 있구나라는 건데 일단 뭐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날리면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알 텐데 이제 네. MBC를 상대로는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 이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제 외교부에게 MBC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이제 뒤집힌 거죠. 네? 그래서 2심에서요? 아니요. 지금 1심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1심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거고 외교부가 승소를 한 거죠. 네. 지금 가습기 살균제하고 그 순간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1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방미 동행 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라며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요. MBC는 이제 2022년 9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이제 자막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의회 그러니까 바이든이 쪽팔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의회 EXX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고 진짜 자막이 나갔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면 날리면이었다라고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을 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감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나왔고 다만 이게 그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새끼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들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이제 외교부가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MBC는 저도 그렇게 들었고 MBC도 그렇게 듣고 국민의 한 60에서 70%가 이제 바이든으로 들어서 바이든으로 보도를 한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날리면인지를 입증을 하는 거는 외교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고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해야 되고 근데 이거의 입증 책임을 지금 MBC한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그 많은 언론 보도들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데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게 뭐 제가 MBC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상하다. 이거의 입증 책임은 바이든인지 여부는 아니 날리면인지 여부는 정부가 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왜 MBC한테 지라고 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예. 네. 그 가습기메이트 제조사 SK케미컬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13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2011년에 이제 처음 있었고 사실 옥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이제 판매가 됐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에서 만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옥시 제품은 뭐 저도 이거 모르는 용어인데 PHMG 성분을 이제 썼고요. 그리고 SK케미칼 이쪽은 CMIT하고 MIT 요 성분을 썼는데
지금 1심에서 나왔던 거는 요 성분의 유해성 여부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유해한지 여부의 인과관계가 이제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때 무죄가 나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옥시는 그 PHMG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옥시는 진작에 이제 유죄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 2심 재판부는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CMIT와 MIT 성분과 폐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요게 뭐였냐면은 옥시가 먼저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요 SK나 요쪽에서 이거를 독성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독성 테스트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에 이거 제품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대 쪽에였나 그때 서울대 쪽에 맡겼는데 8개월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가. 근데 미리 이제 시장에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한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네. 그리고 서울대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이 지금도 이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 몸이 이게 증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여부를 1심에서는 어쨌든 확정 지을 수 없다. 굉장히 엄밀하게 인과관계를 봤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좀 더 폭넓게 법원이 좀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이걸 쓰고 피해를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다. 내 몸이 증거다. 이걸 이제 재판부가 그렇죠. 인정을 한 그래서 거네요. 이 사건은 좀 의미를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회적 참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에요. 일단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2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부터 그리고 일부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는 확인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몇천 명이 됐지 사망자가 뭐 일부에서는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피해자만 공식적으로 한 5,600명 정도 되는데 이거 피해자도 훨씬 더 많을 거다.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만 5,600명 정도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러면 이번 판결로 좀 배상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거고 물론 형사에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은 민사로 받아내는 데는 좀 더 이제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간기구인 조정위원회가 각각의 주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옥시나 예를 들면 뭐 SK나 이런 데들이 무슨 입장이냐면 옥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는 아예 배상에서 빠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독성 물질을 제공한 데들이 문제지 우리도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예요. 옥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애경도 지금 뭐 분담금 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민사는 민사대로 따로 소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제도가. 네. 그러니까 이거 개별 개인이 그럼 다 소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배상받는 거는 완전히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